코스모스 5장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화성인만 두고 그토록 열심히 궁리하고 또 그토록 열렬히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언뜻 보기에 화성이 지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화성은 지구에서 그 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얼음으로 뒤덮인 극관이나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 맹렬한 흙먼지의 광풍, 계절에 따라 변하는 붉은 지표면의 패턴, 심지어 하루가 24시간인 것까지 지구를 닮았다. 그렇다면 누구나 화성 생명을 상상하고픈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화성이 지구인의 희망과 두려움을 투사할 수 있는 신화의 공간으로 어느새 둔갑해버린 것이다. 인간의 심리적 성향의 잘잘못을 떠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증거이다. 그런데 그 증거가 아직 우리 손안에 쥐어져 있지 않다. 화성은 참으로 경이로운 세계이며 화성의 미래상은 과거에 우리가 화성에 대해 품었던 억측들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인류는 20세기에 비로소 화성의 흙과 모래를 헤집어 볼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인의 흔적을 화성에 확실하게 남겨놓았다. 한 세기에 걸친 인류의 오랜 꿈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다. 현대는 인공위성이 화성의 주위를 선회하며 화성의 세세한 모습을 정찰할 수 있는 시대이다. 화성 전역을 이미 지도에 담았으며 자동 실험실을 2개씩이나 화성 표면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화성에 얽힌 신비는 로웰의 시대보다 오히려 더 깊어지기만 했다. 로웰이 언뜻 보고 그렸던 그 어떤 화성 그림보다 훨씬 더 정밀한 사진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사진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운하망의 지류 하나, 관문 하나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로웰, 스키아파렐리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상 조건에서 육안 관측을 하면서 잘못 판단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오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구상에 사는 지적 생물들은 자신이 만든 건축물의 기하학적 규칙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외계 방문객들에게 제일 먼저 드러낼 것이다. 만약 로웰의 운하망이 화성에 정말 존재했다면 지적 존재가 화성에 거주한다는 결론 역시 충분한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운하망이 갖는 기하학적 규칙성이 표면 지형의 대대적 변형을 뜻하기 때문이다. 비록 화성 궤도 근처에서 찍은 사진일지라도 화성 생물의 존재를 설득력 있게 내비치려면 지구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화성의 표면을 대대적으로 바꾸어 놨어야 한다. 그 경우 체계적으로 구축된 운하망은 기술 문명의 존재를 쉽게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한두 가지의 불가사의한 특징을 제외하고는 무인 우주선이 가져다준 엄청난 양의 화성 표면에 관한 정보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런 징후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남은 가능성은 무엇일까? 대형 동식물이나 미생물만이 화성에 살아 있다던가, 화성에서 생물이란 생물은 이미 모조리 멸종됐다던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화성은 항시 생명이 없는 행성이라던가 하는 가능성들이 남아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온이 상당히 낮다. 희박한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질소 분자와 아르곤이 좀 있고 아주 소량의 수증기와 산소 그리고 오존이 존재한다. 오늘날 화성의 지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은 기대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화성의 대기압이 너무 낮아서 찬물조차 급격히 증발해버리기 때문이다.
혹시 토양의 작은 구멍이나 못에 가니 액체 상태의 물을 극소량 품고 있을지 모른다. 인간이 숨쉬기에는 산소의 양이 너무 부족하다. 오존의 함량도 적다 보니 살균력이 강한 태양의 자외선이 화성의 표면에까지 거침없이 도달한다. 과연 어떤 생물이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바이킹은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척의 바이킹으로 이루어진 선단이 화성의 위성 궤도에 일단 진입하면 각각의 바이킹 우주선은 착륙선을 화성의 어느 한 특정 위도에만 착륙시킬 수 있었다. 궤도의 가장 낮은 점의 위치가 화성의 북위 21도라면 착륙선은 북위 21도에 내려앉아야 했다. 그러나 착륙지의 경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행성이 자전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아무 경도에나 착륙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바이킹 계획의 과학자들은 착륙지로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장소가 여러 개 있는 위도를 목표 위도로 삼았다. 결국 북위 21도가 바이킹 1호의 목표 위도로 결정됐으며 그 위도에서 착륙지 1순위는 4개의 구불구불한 운하가 합류하는 지점 근처에 있는 크라이세라는 지역으로 낙착됐다. 크라이세는 그리스어로 황금의 땅이라는 뜻이었다. 이 운하들은 먼 옛날 화성 대지를 적시며 흐르던 유수에 깎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크라이세 지역은 안전 기준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듯 싶었다. 그러나 기존의 레이더 관측 자료는 크라이세 착륙지 자체가 아니라 그 근방에 대한 것만 있었다. 크라이세 지역의 레이더 관측은 예정된 착륙 날짜로부터 불과 수주 전에야 비로소 가능했다. 그것은 지구와 화성 간의 상호 위치가 마음대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바이킹 2호의 착륙 후보지의 위도는 긴 과정을 거쳐 결국 북위 44도로 결정됐다. 착륙 1순위 지역은 카이도니아라는 장소였는데 이 장소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1년 중 적어도 특정 기간 동안에는 그곳의 소량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이킹 실험들이 액체 상태의 물에서 잘 살 수 있는 생물들을 주요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바이킹 계획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할 확률이 카이도니아에서 상당히 높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있었다. 반면에 화성과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행성에서는 어딘가에 미생물이 있기만 하다면 어디에나 다 있어야 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양 진영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어 보여서 어느 한쪽을 선뜻 택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북위 44도 지역은 레이더로 조사할 수 없는 장소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북쪽의 고위도 지역을 착륙지로 선정한다면 바이킹 2호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일단 바이킹 1호가 착륙해서 잘 작동하기만 한다면 바이킹 2호로는 더 큰 위험 부담을 무릅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10억 달러짜리 우주 계획의 운명을 놓고 대단히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카이도니아에서 불행하게도 추락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크라이세에서 핵심 기기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해야 했다. 바이킹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 크라이세와 카이도니아와는 지질학적으로 아주 다른 착륙지들이 남위 4도 근방 지역에서 추가로 선정되었다. 이 위치는 이미 레이더로 검증된 지역이었다. 바이킹 2호를 고위도에 착륙시켜야 할지 아니면 저위도에 착륙시켜야 할지는 사실상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결국 카이도니아와 같은 위도에 있는 유토피아라는 희망찬 이름의 장소가 착륙지로 최종 낙착됐다. 바이킹 1호의 원래 착륙 예정지는 궤도선들에서 찍은 사진을 분석하고 또 지구에서 예전에 얻은 레이더 데이터를 해독해본 결과 매우 위험해 보였다. 나는 바이킹 1호가 희망봉 근처에 출몰한다는 전설의 유령선처럼 안전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화성의 하늘을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저주를 받지는 않을지 한동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가서는 여전히 크라이스의 지역이기는 해도 태고의 우나 4개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당한 착륙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착륙지의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 착륙 일정을 도저히 1976년 7월 4일까지 맞출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하필 그날 추락이라도 하게 된다면 미국의 200주년 생일 선물로 바이킹이 결코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예정일에서 16일이나 지나 우리는 착륙선을 궤도에서 화성의 대기로 진입시킬 수 있었다. 태양 주위를 돌아서 1억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가로지르는 1년 반에 걸친 행성 간의 긴 여행 끝에 바이킹 선단의 궤도선, 착륙선 통합체들이 화성 주위의 적절한 궤도로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궤도선은 착륙 후보지들을 조사했고 착륙선은 전파 지시에 따라 화성 대기에 진입해서 융제 보호막의 위치를 올바르게 조정한 다음 낙하산을 펼치고 덮개를 벗어버리고 나서 자신의 역추진 로켓에 불을 당겼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붉은 행성의 황금의 땅과 유토피아의 우주선이 유연하고 안전하게 내려앉았다. 우리의 성공은 우주선의 설계와 제조, 시험에 투입된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우주선 통제사들의 유능함에 힘입은 바가 매우 컸다. 그러나 화성이 위험하고 신비에 쌓인 행성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다. 바이킹 착륙선은 착륙하자마자 사진들을 즉시 전송하기로 되어 있었다. 별 볼일 없는 심심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다. 그런데 바이킹 1호선 착륙선이 제일 먼저 찍어 보내도록 되어 있었던 사진은 사진의 착륙용 달이었다. 그것은 착륙선이 혹시 화성의 유사에 빠질 경우를 감안해서 착륙선이 모래 속으로 파묻혀 버리기 전에 착륙지의 상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한 줄씩 전송된 주사선으로 만들어진 사진에서 착륙용 다리의 발이 화성 표면에 똑바로 말짱하게 서 있음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쉴 수 있었다. 곧 다른 영상의 화소들이 하나씩 지구로 전송되어 왔다. 나는 화성의 지평선을 인류에게 처음 보여준 그 영상을 그만 넋을 놓고 바라봤다. 이건 외계의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콜로라도나 애리조나나 네바다 주 등에도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지구상의 어느 풍경과 다를 바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바위 덩어리와 모래 언덕들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고 지평선 멀리에는 높은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성은 그저 하나의 장소일 뿐이었다. 머리가 반백이 된 광산 채굴꾼이 노새를 끌면서 모래 언덕 뒤에서 나타나기라도 할 것 같았다. 물론 그랬다면 화들짝 놀랐겠지만 말이다. 나는 베네라 9호와 10호의 금성 영상을 검토하느라 수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렇지만 금성 표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전혀 없다. 여기야말로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곳임을 나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화성의 경관은 황량하고 붉고 아름다웠다. 각 바이킹 착륙선에는 표본 채취용 팔이 장착되어 있어서 지표면에서 흙을 채취한 다음 천천히 우주선 안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다. 착륙선 내부로 들어온 입자들은 장난감 전기기차 같은 소형 운반기에 실려 5개의 각기 다른 실험 장치에 배분됐다. 그중 하나에서는 토양의 무기화학 실험이, 또 다른 하나에서는 모래와 먼지에 있는 유기 분자를 찾는 실험이, 그리고 나머지 3개에서는 미생물을 찾는 실험이 각각 수행된다. 어느 행성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일련의 가정들을 하게 되지만 외계의 생명이 지구의 생명과 같다는 가정은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상세하게 알고 있는 생명은 오로지 지구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킹 계획을 통해 수행한 우리의 생물 실험이 하나의 선구자적 성격의 시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성 생명 탐사의 결정판은 아니다. 우리가 바이킹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감질나고 야고르고 우리의 지적 능력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때로는 무척 자극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이킹의 생물학 실험은 적어도 최근까지는 확정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나칼세이건은 물, 칼슘, 그리고 각종 유기 분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나와 거의 동일한 분자들로 구성된 집합체이면서 단지 나와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라고 하기에는 어쩐지 이상하다. 분자가 나의 전부란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언짢아 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나는 우주가 분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기계를 인간과 같이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로 진화하게끔 허용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고양된다. 생명의 본질은 우리를 만들고 있는 원자들이나 단순한 분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질들이 결합되는 방식에 있다. 인체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의 총 가치가 97센트라는 둥, 10달러라는 둥, 하여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글을 종종 읽을 수 있다. 돈으로 친 우리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된다니 서글프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체를 가장 기초적인 부품으로 환원시켰을 때의 이야기이다. 육체의 대부분이 물이다. 그까짓 물, 어디서나 쉽게 거저 얻을 수 있다. 탄소는 석탄의 형태로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값이 나간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칼슘은 또 어떤가? 푼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분필이다. 단백질에 들어있는 질소 역시 값도 없는 공기의 질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피는 때로 생명의 동의어이지만 혈액에 들어있는 철이라고 해야 녹슨 목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좀 아는 바가 있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을 큰 양재기에 쏟아붓고 주걱으로 슬슬 저으며 섞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가 보려 했을지 모른다. 그럴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구해다가 마냥 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원자들의 아무 재미없는 혼합물일 뿐이다. 무슨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해럴드 호모위츠가 한때 재미있는 계산을 한 적이 있다. 사람 한 명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분자 물질을 화공약품 가게에서 구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 알아봤더니 약 1,000만 달러라는 게 계산이 나왔다. 내 몸값이 이 정도 나간다니 기분은 약간 좋다. 그러나 필요한 분자들을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병 안에 넣고 흔들어 섞는다고 해서 거기서 새로 사람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훨씬 넘는 일이며 이 점에 있어서는 아주 긴 기간 동안에도 인간의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행히 이보다 훨씬 싸게 먹히면서 사람을 신통하게 잘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내 생각에는 다른 많은 외계 세상들에 존재할 법한 생물도 대부분 지구의 생물과 동일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다. 원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분자 수준에서도 아마 많은 세상의 외계 생명들이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지구 생물과 동일한 기본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조합의 방식은 우리에게 낯선 것일지 모른다. 예를 들어 대기가 아주 농밀한 행성이라면 생물들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삶을 영위할 터이므로 굵은 뼈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칼슘 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원소들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자 수준에서 봤을 때에는 그 구성 성분이 우리와 비슷할 것이다. 다른 세상에서는 물 아닌 다른 물질이 용매로 쓰일지 모른다. 플루오르화수소산이 용매로 적당한 물질이지만 우주의 불소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게 문제이다. 플루오르화수소산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분자들에게는 치명적으로 해롭지만 예를 들어 성락과 같은 다른 유기 분자들한테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액체 암모니아가 그보다 적은 용매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암모니아가 아주 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모니아는 지구나 화성보다 훨씬 추운 곳에서만 액체로 존재한다. 물이 금성에서 기체인 것처럼 암모니아는 지구상에서는 대개의 경우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어쩌면 세상에는 용매가 전혀 필요치 않은 생물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분자의 이동 대신 전기 신호를 전파시키는 고체 생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들도 바이킹 착륙선에서의 실험이 화성 생명의 존재를 제시했다는 주장을 살려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구처럼 탄소와 물이 풍부한 화성에 생명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들도 마땅히 유기화학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기화학의 실험 결과는 영상 및 미생물학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크라이세와 유토피아 지역의 미세 입자들 속에는 1970년대 말경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남극의 건조 계곡에서와 같이 어쩌면 암석 표면에서 수밀리미터 정도 내부로 들어간 곳이나 화성의 다른 지역에는 어떤 형태든 생물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화성이 지금보다 좀 더 온화했던 과거에는 생명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들여다봤던 때와 장소에서는 화성 생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바이킹의 화성 탐사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우주 탐사 계획이었다. 다른 종류의 생명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찾아본 첫 번째 시도였을 뿐 아니라 우주선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수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었던 최초의 경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바이킹 1호는 수년간이나 작동했다. 어디 그뿐인가? 지질학, 지진학, 광물학, 기상학, 그리고 대여섯 개의 과학 분야에서 외계에 관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수확하는 기록을 수립했다. 이와 같은 찬란한 성취를 뒤이을 다음 단계의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과학자들은 자동장치를 화성에 보내 토양 표본을 수집한 다음 지구로 가져오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화성에 보낼 수 있는 극도로 소형화되고 제한된 실험실 대신 설비가 잘 된 대규모 지구 실험실에서 표본들을 아주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을 쓰면 바이킹의 미생물학 실험 결과에서 문제가 됐던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토양의 화학적 그리고 광물학적 성질들이 확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져온 암석들을 부서뜨려서 암석 내부 생명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다. 수백 가지의 유기화학 및 생명 탐구 시험들을 광범위한 조건에서 직접 현미경으로 조사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비신이액이 개발한 개체수 검사 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이야 만만치 않겠지만 이 정도의 탐사 계획은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로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역오염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따른다. 미생물을 찾기 위해 화성의 토양 표본을 지구에 가져와 조사한다면 당연히 표본을 미리 살균시켜서는 안 된다. 그 탐사의 목표는 그것들을 산채로 가져오는 것이다. 지구로 가져온 화성의 미생물들이 공중보건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H.G. 웰스나 오선 웰스의 화성인들은 버른 마우스와 저지시의 점령에만 몰두하다가 그들의 면역체계가 지구의 미생물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것은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화성 미생물은 없을지도 모른다. 존재한다 해도 그것들 1kg을 섭취하고도 아무 일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인데다 엄청난 도박일 수 있다. 살균이 안 된 화성의 표본을 지구로 가져오고 싶다면 지독하게 엄격한 격리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세균 무기를 개발하고 비축하는 국가들이 있다. 간혹 그 나라들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듯 싶지만 내가 아는 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어쩌면 화성 표본들을 지구로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 같으면 표본을 채집해서 회수해 오는 탐사를 고려해보기 전에 먼저 확실할 수 있는 안전 대책부터 강구할 것이다. 화성을 탐사하면서 이 이질적인 행성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온갖 종류의 즐거움과 새로운 발견들을 모조리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이킹 착륙선의 사진들을 가지고 작업할 때 나를 끈질기게 괴롭힌 감정은 우리가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었다. 원래 안 움직이도록 설계된 이 실험실이 마치 일부러 한 발짝도 안 뛰려고 고집을 부리기라도 하는 양
나는 무의식적으로 우주선더러 발돋움이라도 좀 해보라고 재촉하고는 했다. 저기 저 언덕을 기계팔로 얼마나 들쑤져 보고 싶었던가. 저기 저 암석 아래에 생물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저 멀리에 있는 산등성이가 운석공의 가장자리 절벽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게다가 동남쪽으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는 굽이굽이 흐르는 크라이스의 운하 4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바이킹의 결과가 모두가 감질나고 도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착륙지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지역을 나는 화성에서 100군데는 더 알고 있었다. 이상적인 방법은 사진 촬영과 고급 화학, 생물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식 차량이다. 그런 이동식 차량의 원형 모델이 나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그 차량은 어떻게 해야 암석을 넘어가고 계곡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줄 안다. 주위를 둘러봐서 시야에 들어오는 장소 중에 가장 흥미로운 곳이 어딘지를 정하고 다음날 같은 시각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이동 차량을 화성에 착륙시키는 일은 현재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 있다. 매일 새로운 장소를, 그것도 이 매력적인 행성의 다양한 지형을 요리조리 구불구불 돌아서 찾아갈 수 있게 된다니 나는 생각만으로도 흥분이 된다. 서로 화성에 생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탐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엄청난 소득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다. 태고의 하천이나 계곡이나 장대한 화산들 중 하나의 산자락을 조사할 수 있고 극지의 얼음덩어리들이 단구처럼 계단 모양을 한 이상한 지역을 여기저기 둘러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우리를 부르는 듯한 화성 피라미드에 가까이 접근해보고자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런 탐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대단할 것이다. 매일 새로운 풍경들이 안방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할 것이다. 차량이 지나온 길을 검토해보고 조사 결과에 대해 고려해본 뒤에 새로운 목적지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긴 여행이 되겠지만 이동 차량은 지구에서 전파에 실려오는 지시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들을 탐사 계획에 구체화시킬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될 것이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외계 탐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화성의 표면적은 지구의 육지 넓이와 거의 같다. 철저하게 답사하려면 분명히 몇 세기 동안 꼬박 이 일에만 매달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화성 탐사가 완료되는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로봇 비행선으로 공중에서 지도를 다 작성하고 이동 차량으로 표면을 샅샅이 조사하고 표본을 지구로 안전하게 가져오고 인간이 화성의 모래 위를 걸어본 후에 말이다. 그런 다음엔 화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이 지구를 잘못 사용한 수많은 사례가 있다 보니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만약 화성에 생명이 있다면 화성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경우라면 비록 화성 생물이 미생물에 불과할지라도 화성은 화성 생물에게 맡겨두어야 한다. 이웃 행성에 존재하는 독립적 생물계는 가치평가를 초월한 귀중한 자산이다. 그런 생명의 보존은 내 생각이지만 화성의 다른 용도에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만 화성에 생명이 없다면 어떨까? 화성은 원자재의 공급원으로는 적당치 않다. 앞으로 수세기 동안은 화성에서 지구까지 화물을 운송해 오는데 드는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비쌀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화성을 변형시킬 수 있지는 않을까? 분명히 아름다운 세계이기는 해도 화성은 편협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구인에게는 주로 낮은 함량의 산소, 액체 상태에 있는 물의 결여, 그리고 많은 양의 자외선 복사 등이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이다. 이 모든 문제들은 공기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대기압이 높아지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소가 많아지면 지구인도 화성 대기를 직접 호흡할 수 있을지 모르고 자연스럽게 오존이 형성되어 태양의 자외선 복사로부터 화성의 표면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구불구불한 운하들, 계단처럼 겹겹이 쌓인 극지 지형,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이 화성의 대기 밀도가 한때 높았음을 시사한다.
이 기체들이 화성에서 모조리 탈출했을 것 같진 않다. 화성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중 일부는 지표면의 암석과 화학적으로 결합했고 또 일부는 지표면 아래 얼음 안에 갇혀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재 극관의 얼음덩어리 속에 모여있을 것이다. 극관을 증발시키려면 열을 가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극관에 검은색 가루를 뿌려서 태양 광선의 흡수를 조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지구에서 숲과 초지를 없애버리는 경우와 반대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극관의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서 극관 전체를 검은색 가루로 뒤덮으려면 세턴 5호의 추진 로켓 1200대 분의 먼지를 지구에서 화성까지 실어 날라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화성 표면에 자주 있는 강풍이 일껏 덮어놓은 극관의 먼지를 흩어버릴지도 모른다. 더 좋은 방법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어떤 종류의 검은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까무잡잡한 소형 기계를 화성에 보내서 극관 전역에 걸쳐 토착 물질로부터 자기와 같은 소형 기계들을 복제하도록 한다. 사실 그런 기계들이 있기는 하다. 우리는 그것을 식물이라고 부른다. 적응과 생존에 아주 능한 식물들이 있다. 적어도 지구 미생물들 중 몇몇은 화성에서 생존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훨씬 혹독한 화성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어두운 색깔의 식물, 예를 들어 이끼를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유전공학의 기술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 식물이 번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현상을 기대해도 좋다. 먼저 화성의 광대한 얼음 극관에 그와 같은 이끼류의 씨를 뿌린다. 씨가 뿌리를 내려 번창하면서 극관을 어둡게 변색시킬 것이다. 그러면 태양 광선이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된다. 따라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장구한 세월 동안 갇혀있던 태고의 화성 대기가 밖으로 방출되는 극적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화성판 조니 애플시드를 상상할 수 있다. 화성의 애플시드는 인간이거나 로봇일 수 있다. 화성의 애플시드가 미래 인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얼어붙은 극지의 황무지를 종횡무진으로 휩쓸고 다니는 광경은 상상만 해도 즐겁다. 이러한 작업을 일반적으로 지구화라고 부른다. 외계 행성의 환경을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온실효과와 반사도의 변화를 통해서 지구의 기온을 약 1도 정도 교란시켰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속도로 화석 연료를 소비하고 산림과 초지를 파괴한다면 불과 한 두세 기 안에 지구의 기온은 1도 이상 더 변할 것이다. 이런 지구의 환경 변화와 함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화성이 적정 수준으로 지구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마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불과할 것이다. 훨씬 기술이 진보된 미래에는 화성의 대기압을 증가시키고 물을 액체 상태로 존재하도록 할 뿐 아니라 극관에서 녹아내리는 물을 따뜻한 적도지대로 운송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게 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운하망 건설이다. 운하들의 거대한 연결망을 통하여 지표면과 그 아래에서 녹은 얼음을 적도지방으로 수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은 100년도 채 못 되는 가까운 과거에 퍼시벌 로웰이 화성에서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착각했던 바로 그 생각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로웰과 웰리스 모두 화성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물 부족을 들었다. 운하 연결망이 구성된다면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화성에서의 인간 거주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로웰은 극히 어려운 시상 조건에서 관측했다. 로웰이 화성과의 평생에 걸친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스키아 파렐리 같은 사람들도 운하 비슷한 것들을 관측한 적이 있다. 스키아 파렐리는 그것을 얇은 홈이라는 뜻으로 카날리라고 불렀다. 하지만 로웰은 그것을 행성을 대규모로 개조하고 있는 지적 생명의 흔적으로 해석했다. 인간은 감정이 연루되면 스스로를 기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웃 행성에 지성을 갖춘 존재가 살고 있으리라는 생각보다 더 인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은 없지 않겠는가. 이 시점에서 나는 굳이 로웰의 생각에 큰 무게를 실어주고 싶다. 그의 생각을 나는 하나의 훌륭한 예언으로 간주하고 싶기 때문이다.
로엘의 운하망은 정령 화성인이 건설한 것이 될 터이다. 화성인이 없으니 로엘의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당신은 나무라겠지만 이 틀린 생각마저 나는 하나의 정확한 예언이라고 믿고 싶다. 언젠가 화성의 지구화가 실현된다면 화성에 영구 정착해서 화성인이 된 인간들이 거대한 운하망을 건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바로 우리가 로엘의 화성인인 것이다.